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 측에서 보편 관세 대신에 선별 관세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에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트럼프 측에서 이 사실을 부인을 하면서 지수가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이 폭스콘에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주 위주로 상승세를 또 이끌어 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글로벌 마켓 리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실시간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과 S&P가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에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이 CES에서 이 기조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조연설 앞두고 엔비디아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CES 기조연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20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과연 이 연설 안에서 블랙웰 그리고 차기 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 거시경제가 이제 약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왔던 이 국제 유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으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WTI는 0.65%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까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약 보름여 만에 10만 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기술주가 랠리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비트코인 강세에 함께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간밤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고 혹은 하락을 보였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M7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메타가 지금 4%가 조금 더 넘어가는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3.43%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종가를 경신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량이 47% 정도 급감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0.67% 소폭의 상승세 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에 사용자 수 증가 1위한 어플이 바로 구글이라고 합니다. 그 증가세에 힘입어서 현재 주가는 2%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고 아마존도 1%대, 테슬라는 0.15% 그간의 강세 어느 정도 오늘장 안에서는 약한 추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월요일장에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산타는 안 왔지만 새해 랠리가 시작됐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다우지수만이 마감 직전 소폭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1.24% 상승한 19,86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55% 상승하면서 5,975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다우존스만이 소폭 하락했는데요. 0.06% 하락하면서 42,0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9일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으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되면서 휴장으로 인해 거래일이 4일로 단축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약세를 딛고 저가 매수 심리가 더욱 강해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도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곧 공개될 FOMC 12월 의사록과 10일에 발표될 12월 비농업 공용 지수 및 실업률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0.28% 상승하면서 4.6%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84% 상승하면서 5,31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WTI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0.65% 하락하면서 배럴당 73.48달러 기록했습니다.
오늘 M7 종목들은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0.67% 상승하면서 245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에버코어의 분석가들은 애플에 대해 앱스토어 수익이 12월 들어 소폭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웃퍼폼 등급과 250달러의 목표 가격을 반복해서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3.43% 상승하면서 149.43달러 기록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 정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만의 전자기기 위탁 생산 업체 폭스콘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주식들의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던 건데요. 이 폭스콘의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 역시 AI 칩 선두주자로 함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1%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427.85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도체주들의 상승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별 이슈까지 있었는데요.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개발 가속화를 위한 블랙베리와의 협력 소식도 전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도 1.53% 넘게 상승했습니다. 227.61달러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울프 리서치에 이어서 웨드부시와 제프리스가 아마존을 유망 종목으로 발표하면서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4.23% 상승하면서 오늘 정말 크게 상승했습니다. 630달러 선을 넘었는데요. 제프리스가 이 메타 플랫폼스 역시 2025년의 유망 종목으로 선정했다라는 소식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오늘 0.15% 상승하면서 411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상승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스티펠은 492달러로 테슬라의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뉴스트릿 리서치도 테슬라의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를 460달러로 책정을 했습니다. 뉴스트릿은 테슬라의 FSD 기술에 주목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파벳도 2% 넘게 상승하면서 196.87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푸보TV입니다. 오늘 251.39% 폭등이라는 정말 놀라운 기록 만들어냈는데요. 월트 디즈니가 자사의 라이브 TV 사업을 이 경쟁사인 푸보TV와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병으로 인해서 푸보TV는 폭스코퍼레이션과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베누 스포츠와 관련해 제기한 법적 소송을 취하할 계획입니다. 이 스포츠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큰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푸보TV는 2021년 이 회사들의 스포츠 스트리밍 합작 사업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푸보가 독점 금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베누 출시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의 심리가 1월 6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합병으로 유튜브에 이어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유료 TV 회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매출은 약 60억 달러, 가입자 수는 620만 명에 달합니다. 디즈니는 푸보와 합작법인에서 70%의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고요. 푸보 CEO 겸 공동 창립자인 데이비드 겐들러가 합작법인을 이끌게 됩니다. 이어서 포니 AI입니다. 오늘 2.5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 AI가 홍콩 국제공항 직원들에게 공항 내 로보택시 출퇴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로보택시 서비스를 홍콩 시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홍콩 공항 당국은 최근 언론에 다수의 무인 차량을 선보였고 이런 무인 차량 중 대부분은 이미 공항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곧 사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포니 AI의 6세대 로보택시가 이 시연에 초대됐는데요. 포니 AI의 경우 홍콩 국제공항은 좌측 주행이라는 교통 규칙에 따라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무인으로 주행할 수 있는 무인 자동차 능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포니 AI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한 대당 하루 평균 15건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포니 AI는 2024년 11월 27일 나스닥에 상장되어 2024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자율주행 부문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폭스콘입니다. 오늘 1.9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 생산 업체 폭스콘은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 협력사인 대만의 폭스콘이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4분기 폭스콘의 매출은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152%나 증가한 2조 1,300억 대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의 예측치인 13%를 넘어선 매출 성장인 건데요. 폭스콘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위탁 생산하는 AI 서버 관련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폭스콘은 지난해 엔비디아로부터 블랙웰 기반의 GB200 칩 제조 주문을 받아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아이폰 등 애플 제품을 위탁 생산에 얻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며 사업을 다각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IPO 시장 열풍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간밤 미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좀 막판 들어서는 어느 정도 좀 낙폭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대만의 폭스콘의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폭스콘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폭스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호실적을 강하게 가져올 수가 있었나요? 우선 좀 앞서서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폭스콘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그 폭스콘이 아이폰의 어떤 제조를 이제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로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실적을 봤을 때는 이 애플 향의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은 좀 정체가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의 그 NV링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을 오히려 좀 견인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폭스콘의 향후 몇 년 후, 한 3, 4년 후에 매출에 대한 비중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은 애플 쪽에서의 비중이 좀 많긴 하지만 이제는 애플과 엔비디아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 AI 쪽에서의 이
목적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 지금 폭스콘이 좀 보여주면서 그 전에 이제 엔비디아나 다른 이 빅테크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 센터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으로 회수하는 기간이 다시 한번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결국은 이제 이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쪽에서의 엔브링크나 이런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더 사활을 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우선 지금 현재는 빅테크 기업들이 제가 연말에도 이 랠리가 없었잖아요. 산타랠리 없고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이었고 또 AI에 대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좀 현실화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불씨시키면서 다시 한번 좀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가장 큰 키워드가 AI였습니다. 역시나 이번 폭스콘의 실적을 견인한 그 키워드도 AI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사실 뭐 종가만 보더라도 정말 높은 수세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 폭스콘의 실적을 굳이 이렇게 좀 붙이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다른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CES 기조연설도 그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번에 CES 기조연설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한 1시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어떤 발언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어떤 얘기를 할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좀 비전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AI 쪽에서의 구체적인 어떤 실용화 또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또 이제 이쪽에서의 다른 산업적으로의 발전 방향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미국의 뭐 엔비디아나 민텔, 마이크로처럼 이 AI 쪽에서의 선두 기업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쪽에서의 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뭐 그 기업들이 또 약간 좀 따라가는 형국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이 CES 쪽에서의 미국에 대한 좀 반응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지금 제가 보다 방향 쪽, 그러니까 비전을 좀 제시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다른 그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블랙일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뭐 얘기보다도 이 비전 쪽에서로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있을 CES 2025 기조연설에서 과연 젠슨 황이 어떤 발언을 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헤드라인 이슈부터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2025년 이 지수, 주식시장 키워드를 또 놓는 게 바로 하나 있습니다. IPO 쪽이 가장 또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시나 그 배경에는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 이 부분을 들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있고 좀 기대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우선 작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제조업과 비슷한 이 경기 지표가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면서 미국의 기업들의 좀 주가도 지금 상승세를 좀 크게 좀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재작년까지 지금 미국 IPO 시장 같은 경우가 정말 좀 메말랐었거든요. 이제 금리에 대한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면서 이 미국 쪽에서도 이 상장을 하게 되려고 한다면 이 돈이 좀 많이 필요한데 금리 상승기 같은 경우는 조달금리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또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위험 자산으로의 투자 자체가 좀 약간 제한이 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 IPO 쪽, 뭐 IPO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상장 기업들 대비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등락폭이 굉장히 좀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 주식, 그러니까 위험 자산 투자가 아니라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느낌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 금리 상승기, 그러니까 2022년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가 미국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하려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거 좀 그 계획을 좀 미뤘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이 작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O 시장 같은 경우는 회복세라기보다도 솔직히 좀 2021년이 좀 많이 좀 뜨거웠었고, 그 전에 2020년 쪽에서의 이 IPO 시장 규모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건이 많이 좀 좋아지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올해 미국 시장 안에서 IPO 쪽에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장님, 이렇게 IPO가 대거로도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뭐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슈라던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가 준비하는 기업들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은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기업들이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발빠르게 지금 미국에 어떤 이 상장에 대한 서류 부분을 많이 좀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는 이 의료기기 전문 업체죠, 이제 매드라인. 이 지금 그 상장에 대한 예비 서류나 이런 부분을 당국에 지금 미국에 좀 제출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네시스, 우선 차 브랜드가 아니에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서류를 좀 제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 유럽 쪽에서의 이 기업들, 그러니까 그 국적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좀 아시겠지만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쪽으로 중심으로 상장을 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뭐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특히 이제 그 유럽의 뭐 스웨덴 이런 다른 이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들이 미국 쪽의 상장 부분을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트럼프 쪽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관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자국 기업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지만 미국에 상장하려는 다른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을 제외하면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상장이 더 편하게 예전보다는 더 좋아지는 구조로 많이 가고 있는 정책을 많이 펼쳐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번에 IPO 때 한번 주목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매드라인 그리고 제네시스,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다음 차장님, 앞서서 말씀 주실 때 트럼프의 이 친기업적인 정책이 IPO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 다른 곳보다도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경제를 좋게 만드는데 이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근데 중요한 게 뭐 전체적인 기업들의 긍정적인 신호도 발견되지만 미국의 제조업을 그러니까 제조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정책을 좀 많이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친기업 정책을 이 제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게 좀 특이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세제 개혁이나 그리고 중요한 부분 저는 절차. 그 전에 여기서 IPO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까다롭게 안 하고 오히려 신속하게 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정보 효율부죠, DOG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여기 이제 수장을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줬잖아요.
그런 점 본다고 한다면 기업 위주로의 정책 부분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세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 정책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출범의 이기가 나왔을 때 기업 위주로의 이 정책 부분이 지금 1순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그 뭐 다른 자국 보호 무역 그 자국 기업들의 보호에 대한 어떤 뭐 중국이나 여러 기업 국가들한테 관세를 매기는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뭐 정치적인 보복 느낌은 들진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미국 기업들의 어떤 좀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 자체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거의 이제 뭐 10% 초반까지도 지금 육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이 PMI 지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부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관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을 매긴다고 한다면 뭐 원자재나 이 수입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산업 구조 자체가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그 친기업 정책이 계속해서 갈지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친기업 정책, 그 중에서도 좀 제조업 위주로 강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IPO가 이렇게 화랑을 보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안에서는 IPO 시장이 화랑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IPO 시장은 과연 어떤 분위기를 보일까요? 뭐 우리나라 IPO 시장도 정말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뭐 미국 IPO 시장이 힘들었다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도 당연히 좀 힘들었던 그런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도 이 인도 쪽을 제외하면은 인도와 어떤 홍콩 쪽을 제외한다면 글로벌 IPO 시장 같은 경우가 역시 고금리 여파가 그대로 지금 왔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인도 쪽 지금 미국이 역시 그 시장 금액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세계 1위고 원래 그 전에 2위가 이제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 2위 자리에 인도가 지금 올라갔던 상황이었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 기업들이 이 중국에서의 상장보다 홍콩 쪽으로의 상장을 좀 많이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 쪽도 이렇게 좀 약간 덕을 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문화가 지금 바뀌는, 그러니까 이 그전에 전통 자산,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보다도 약간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 쪽으로의 선호도가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가 IPO 시장이 많이 좋아지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AI 쪽과 관련된 밸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올라왔긴 했지만 이게 새롭게 좀 시작하는 국가나 이쪽에서도 IPO 시장 같은 경우가 화랑을 보이는 그런 구간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금리가 기준금리가 낮고 적고에 대한 부분보다도 어떤 문화 자체,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문화에 대한 부분이 바뀌는 국가들 같은 경우가 좀 IPO 시장이 좀 활발해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인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2위로 올라섰다라고 했는데 과연 인도는 뭐 물론 중국도 인구도 많고 인도도 인구가 많은데 과연 어떤 시장 안에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나요? 우선 뭐 인도 쪽에서의 그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전에 한 뭐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중이 한 10%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구조로 본다고 한다면 거의 20% 초반까지도 지금 올라왔던 상황이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도 정부가 약간의 그 연금 제도나 이런 연금 제도 안에서 이 주식 투자에 대한 한도 부분을 좀 많이 올린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세금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시행을 좀 활발히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안전자산, 뭐 예금이나 이쪽에서의 비중이 확 줄어들었고 이제 주식에 대한 이 투자 부분이 좀 활발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의 보급이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발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들이 인도 국민들이 이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그 부분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말 쉽게 지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저는 이제 인도에 상장했었던 IPO 그 금액 시장 규모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미국의 IPO 기업들의 상장 수익보다 인도의 IPO 기업들의 상장한 이후에 수익률이 더 2배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젊은 인구들이 젊은 나이가 어린 그런 인도의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잖아요. 어떤 미국 시장이나 또 이제 뭐 코인이나 이쪽으로의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많이 커지는 것처럼 인도 같은 경우도 젊은 이 세대들이 이 주식시장 쪽으로의 관심을 가져가는 분위기가 이제 인도 시장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도 시장이 작년에 중국을 이기고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도 내에서 주식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국가에 관세를 적용하되 그 초점을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만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즉 관세 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고 기존의 정책보다 좀 더 완화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해당 보도를 부인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는 게시글에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 소위 익명의 출처를 인용하면서 제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잘못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축소된다는 소식에 자동차 제조업체 주가는 상승했었고 소규모 기업을 추적하는 러셀 2000 지수도 0.9% 상승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축소 정책 부인 소식이 다시 알려지자 지수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시는 이런 변동성을 소화해내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최고 은행 규제기관 책임자인 마이클 바가 사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감독 부의장이라고 불리는 직위에서 사임을 했지만 연준의 이사로는 남아있을 예정인데요. 그의 연준 이사 임기는 2026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월가에서는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마이클 바의 은행 감독 권한을 박탈하는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바는 성명을 통해 직책을 둘러싼 분쟁의 위험은 우리의 사명을 방해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국민을 섬기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마이클 바는 재임 기간 동안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미 의회는 오랜 기간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왔지만 규제 권한을 연방과 주 간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이사회 이사는 7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현재 이사진 중에서 누군가를 새로운 감독 부의장으로 임명해야 하는데요. 이번 바 부의장의 사임 결정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은행 주식들이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번 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약 4% 상승하여 10만 2,23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인데스크 20 지수로 측정한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은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2월 6일 이후 최고가 거래를 진행하고 있고 솔라나는 11월 22일 이래로 최고가 행진입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새해를 맞아 투자자들이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당선이 미 의회에서 공식 인증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동안 1월은 종종 강세장의 성향을 보였는데 지난 10년 중 6년은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였으며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낙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술주들의 반등도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월요일 오전 약 1억 100만 달러에 1,070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고 보고하면서 비트코인이 보유량이 총 44만 7,470개가 됐는데요. 오전장의 주가가 약 5%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새 행정부에서 거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에선 가격을 25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자유당의 참담한 성적에 놀란 의원들의 압력에 결국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루도는 기자회견에서 당이 몇 달 안에 새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총리와 자유당 대표직을 모두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5월 이전에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은 낮고 따라서 트루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관세 인상 위협에 대처하는 일을 계속 맡게 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트루도 총리의 사임 의사에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는 캐나다의 많은 사람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도 적었습니다. 또 미국은 캐나다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무역 적자와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트루도 총리는 이 사실을 알았고 사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미국 기업 공개 IPO 시장이 크게 화랑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이 상장 절차에 돌입하는 등 올해 상반기부터 기업 공개가 본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모펀드들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기대감에 보유한 비상장 기업들의 주요 지분을 대거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가 호조를 보인 점도 기대 요인인데요. 지난해 상장된 10대 기업 가운데 9개 기업 주가는 상장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레딧을 비롯해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기업도 5곳입니다. 딜로직에 따르면 특수목적 인수기업을 제외한 미국 증시의 상장 규모는 지난해 320억 달러였습니다. 2023년에 비해 60%가량 늘어난 수준인데요. 올해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M7 주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라고 표현을 적어봤습니다. 일단 투자 전망은 AI의 수요가 이 캐파 부분을 훨씬 더 상회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말부터 데이터 센터를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는 이 클라우드 성장률이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 수요가 현재 굉장히 빠르게 지난해부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코파일럿 쪽의 수요가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PER은 30배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 부분은 애저를 필두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성장세를 강하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IS 그리고 패스, 사스 전반을 아우르는 이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로서 클라우드 부분의 1등 이 부분으로 좀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월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부분의 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또 광고 시장까지 진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이 챗 GPT 기능을 적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챗 GPT는 오픈 AI가 만든 AI 챗을 말하고 있습니다. 검색 시장으로의 진출까지 확대를 할 것이다. 이 챗 GPT를 활용을 해서 검색 시장까지 함께 넘어갈 것이다 라면서 이 부분도 긍정적인 핵심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파일럿 침투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이 부분이 매출 성장에 기인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을 현재 지금 인도가 잘 되지 않는다, 출시가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말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측에서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물량이 거대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인도가 지연이 될 때는 데이터 센터의 건설 부분에서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이 그대로 완공이 되려면은 블랙웰이 지연 없이 출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닷컴입니다. 글로벌 1위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일단 투자 전망을 살펴보자면은 이 3분기,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북미 그리고 국제,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 전반적으로 이익률이 모두 다 개선이 되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AI 기반으로 했을 때 이 클라우드 성장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존에 대해서 잘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업체인데 왜 갑자기 AI가 나오고 클라우드가 나오냐라고 할 텐데 최근 들어서 이 아마존에서 가장 강하게 힘을 쏟고 있는 부분 자체가 AI 기반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성장세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이커머스 이익률을 개선을 하고요. 이 추세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2개월 선행 에비타는 15배 수준이고요. 밸류 부담 자체는 현재는 좀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미국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41%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고 현재 미국 시장 안에서는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충성도가 이 시장 지배력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커머스 침투율은 2022년 기준했을 때 15% 수준이고요. 한국과 중국이 3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풀필먼트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8개 리전, 한마디로 지역으로 재구조화해서 효율화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배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반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까지 함께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8개 지역으로 나누기 때문에 배송 혹은 반품까지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과 같은 기업들과 이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에 비해서는 클라우드 시장에 조금은 늦게 들어간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클라우드 시장 안에서 이 거대한 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조금은 이 파이가 적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알파벳, 구글의 이 모회사입니다. 글로벌 1위 광고 기업입니다. 일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I 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이 유치가 되면서 클라우드 매출과 이익률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많은 기업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클라우드 쪽입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또 강자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알파벳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국의 사업자들의 광고 지출의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됐다. 왜냐하면 중국 사업자들이 꽤나 많이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둔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구글, 즉 알파벳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 심화로 광고 매출액 성장률이 반등을 하면서 이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지금 검색 시장에서는 아마존도 들어가고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검색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파이가 좁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포인트와 리스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체 AI 모델이죠. 이 제미나이를 출시했습니다. 울트라, 프로, 나노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는데 클라우드 매출의 반등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사주를 현재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비했을 때 주주 환원율이 2015년에 6.8%에서 2023년 60.5% 거의 8년 만에 10배가량 또 상승을 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OTT 기업들의 광고 요금제 출시로 경쟁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의 이 광고 사업 부분의 일부 매각 명령 가능성 이 부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리스크가 불거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작년 말까지만 보더라도 일부를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판결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또 여기에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리스크를 꼭 유의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기업이죠.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흔히들 이 페이스북의 모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AI 추천 시스템 개발로 이제 AI를 사업 전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M7도 모두 다 AI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광고 평균 단가 상승이 이 노출 횟수 증가율과 둔화와 또 상쇄가 됐다. 한마디로 광고의 평균 단가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율 둔화랑 함께 좀 상쇄가 되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한편 12개월 선행 PER이 24배
의외로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현재 아닌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핵심 포인트와 리스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디스커버리 엔진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사용 시간을 증대시키고요. 릴스를 수익화합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증가가 이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반면에 중국의 광고주들의 지출 기저 효과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화에 대해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